한 줄기 물빛이 대서양의 고요한 물 위로 어둠을 가릅니다. 타이타닉호는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승객들은 잠들어 있었을 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흰색 모양이 불빛에 잡힙니다. 그 운명적인 빙산이 전설적인 배의 측면을 사살 조각내기 직전이며 1912년 4월 14일 꽤 특이한 타원형의 거대한 빙산 사진이 찍히기 불과 이틀 전입니다. 이 빙산은 10만 년 전에 내린 눈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연구원들은 빙산의 기원을 알아내기 위해 컴퓨터 모델링을 사용했습니다. 1912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바람과 해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어요. 그 빙산이 아마도 남서 그린란드에 있는 작은 빙하 무리의 일부일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해에 그러한 빙산의 경로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는 그린란드에서 콘월에서 더 남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배가 이틀 후에 그 지역을 통과했더라면 빙산은 충돌 지점에서 멀리 이동했었을 거예요. 처음에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빙산의 무게는 7,500만 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 빙산의 무게는 150만 톤에 불과했습니다. 충돌 당시엔 아마 이미 몇 달 동안 녹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무시무시한 괴물이었죠. 타이타닉이 침몰했을 때 빙산의 길이는 120m였습니다. 표면의 30m 이상이 물 위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슈퍼문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날 밤 1400년 만에 희귀한 달 현상이 있었어요. 정상적인 조건에서 빙산은 녹거나 질량의 대부분을 잃지 않은 채 그렇게 남쪽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슈퍼문은 빙하를 평소보다 훨씬 더 빨리 끌어낸 비정상적인 만조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천천히 먹어치우는 특정한 종류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소금 부식, 해류, 낮은 온도, 그리고 이 녹을 먹는 미생물이 잔해 전체를 먹어치울지도 몰라요. 미국 여배우 도로시 깁스는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어요. 그녀는 살아남았고 뉴욕에 도착했을 때 거의 즉시 Saved from the Titanic 이라는 영화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화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한 달 만에 개봉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 그녀는 심지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고 있었던 같은 신발과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영화는 당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유일하게 알려진 영화본이 화재로 파괴되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14년 전에 Futility라고 불리는 소설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소설은 마치 모든 사건을 예측한 것처럼 보였어요. 줄거리는 항해 중 침몰한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배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타이탄은 타이타닉과 거의 같은 크기였고 둘 다 4월에 침몰했어요. 그리고 침몰의 이유도 빙산과의 충돌이었어요. 실제 배와 가상의 배 모두 침몰하지 않는 배라고 묘사됐습니다. 그리고 둘 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구명보트의 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충분하지 않았어요. 영화에서처럼 타이타닉에서도 실제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3쌍의 부부가 신혼여행으로 타이타닉을 타고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커플은 뉴욕 메이시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타이타닉호가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아내는 남편 없이 구명보트에 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도 여자들과 아이들이 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자신의 코트를 하녀에게 줬어요. 하녀를 구명정에 타도록 했고 따뜻하기를 원했어요. 아내는 끝까지 남편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이 아니라 미라 때문에 침몰했다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원전 1000년경 이집트의 도둑들의 도시에 살던 한 신비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여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여사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녀의 미라는 나무로 만든 관에 넣어졌고 그녀의 얼굴 이미지와 신비한 비문이 있는 큰 뚜껑으로 덮였습니다. 이 장소는 19세기 전반까지 숨겨져 있다가 우연히 한 무리의 현지인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어요. 아무도 영문을 모르지만 그 미라는 그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몇십 년 후 영국에서 온 부유한 친구들의 무리가 이집트로 여행을 갔고 검은 눈이 공허를 들여보는 듯한 여사제의 모습이 담긴 빈 미라관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걸 사기로 했어요. 하지만 구매자는 관을 받기도 전에 같은 날 밤에 사라졌습니다. 그 그룹의 모든 구성원들은 사고로 당했어요.
그 관은 여러 곳으로 옮겨졌지만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로봇 잠수함이 이 전설적인 배의 잔해를 찾는데 7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배의 잔해는 대서양 아래 거의 4,000m 아래에 놓여있고 두둥강이 나 있어요. 왜 배가 부서졌을까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빙산과 충돌했을 때 안으로 들어간 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력이 너무 강해서 배의 바닥 구조물에서 시작하여 배가 두 부분으로 분리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선체 리벳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광석 재련의 잔여물인 슬래그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것은 금속이 분열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결점이 있었어요. 물이 새지 않아야 하는 격벽은 완전히 밀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칸 사이를 흐르고 결국 배를 가라앉게 했어요. 배의 리벳의 철과 선체의 강철은 높은 유황 함량, 차가운 온도, 그리고 빠른 속도 때문에 결국 망가졌습니다. 강철은 산산조각이 났고 리벳은 쉽게 튀어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타이타닉호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24배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이 옆면으로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혔다면 아마도 계속 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승무원들은 쌍안경이 없었을까요? 빙산을 제때 발견하고 심지어 재앙을 피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쌍안경은 보관함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오직 한 명의 승무원만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배가 출항하기 직전에 배 밖으로 이송됐어요. 그는 나중에 열쇠를 건네주는 것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쌍안경이 없었더라도 선원들이 경고를 받았다면 배는 항로를 바꾸고 충돌을 피할 시간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경고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비교적 타이타닉호에 가까이 있던 SS 캘리포니아호는 밀집된 필드 얼음 때문에 멈췄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 선장에겐 경고가 전달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무선 담당자는 그것이 다급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S 캘리포니아호는 무선 통신사가 비번이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무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이 착시 현상 때문에 빙산을 제 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의 대기 상태는 아마도 초굴절을 일으켰고 빙산을 위장했을 수도 있어요. 결국 배가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그 빙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빙산을 발견한 순간과 충돌까지는 1분도 채 지나지 않았어요. 겨우 37초였어요. 그리고 타이타닉호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데는 2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자정 몇 시간 전이었어요. 대형 호화 유람선의 2200명 승객 중 몇 명은 아름다운 1등석 라운지에서 여전히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요. 객실들 중 일부는 아주 넓고 그림이 가득 차 있거나 화려한 조각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은 크기가 작고 수면 아래에 있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였습니다. 추운 4월의 밤 모두는 영국의 사우스햄튼에서 뉴욕시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당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 배로 여겨졌습니다. 여정의 시작에서 이 유람선은 뉴욕 기성과 거의 충돌할 뻔했지만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몇 미터의 여유를 두고 그 배의 옆을 간신히 지나칠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여객선 갑판을 가득 메운 가운데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배는 북대서양에 도착했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595km 떨어진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쯤 여전히 깨어있던 사람들이 신비롭고 강력한 힘에 의해 쓰러진 거예요. 이미 침대에 있던 승객들은 바닥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비명소리와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어요. 재난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었던 약 10만 년 전에 내렸던 눈으로 만들어진 빙산이었죠. 그리고 빙산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크기는 엄청났습니다. 길이가 거의 520m이고 무게가 7,500만 톤이나 나갔거든요.
하지만 그 후 빙산은 원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가게 됐어요. 타이타닉호가 북미로 가는 길에 지나야 했던 바로 그곳으로 움직인 거예요. 몇 달 동안 물에 녹은 후에도 이 빙산의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꼭대기는 거의 물 위에 30m의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거대 유람선에 탄 사람들의 눈에는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어요. 언뜻만 본다면요. 사람들에게 보인 것은 이 거대 얼음의 아주 작은 부분뿐이었거든요. 보통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고 수면 위로 보이는 건 겨우 10분의 1입니다. 타이타닉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충돌한 순간 배는 불운을 맞이했어요. 항로를 바꿀 수 없어 그 배는 얼음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적어도 선체칸 5개가 파열되었을 거예요. 배에는 즉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칸마다 물이 범람했습니다. 먼저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배의 뒷부분은 공중에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귀청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배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나머지는 잘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재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배가 빙산에 의해 부서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타이타닉호를 침몰시킨 것이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살아있는 존재라면요? 수면 아래 멀리 희미하고 어두운 바닷속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둥글고 납작하며 팔이 여럿인 거대한 생명체를 상상해보세요. 팔이 아니라 강력한 촉수라고 해야 할까요? 대왕 오징어나 문어를 닮았지만 크기는 훨씬 더 큽니다. 배 열척에서 2.5km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소문에 의하면 불운한 선원들은 때때로 이 바다 괴물을 섬으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른 땅을 밟는 대신 그들은 바다로 끌려 내려가게 되죠. 이들은 크라켄을 만나게 될 거예요. 크라켄은 바다 항해를 떠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전설의 생물입니다. 보통 크라켄은 아이슬란드를 거쳐 그린랜드, 노르웨이 해안의 바다에 출몰합니다. 무엇이 이 야수를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지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죠. 북대서양의 물도 마찬가지로 차갑습니다. 크라켄의 취향이죠. 크라켄은 호기심도 많습니다. 만약 타이타닉을 발견했다면 그 배는 크라켄의 관심을 벗어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어두워서 유람선 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먼저 배 주위의 물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만약에 귀를 잘 기울이신다면 이상하게 콸콸거리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주변을 잘 관찰하신다면 수천 마리의 물고기와 해파리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래쪽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알고 위로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타이타닉에 있는 누군가가 이 정신없이 움직이는 상황을 알아챘다고 해도 이 무서운 괴물로부터 벗어날 시간은 없을 겁니다. 크라켄은 피할 수가 없는 포식자로 거대한 크기와 엄청나게 길고 강한 촉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갑판 위에 서 있는 9살 소녀는 이 바다 괴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바다 밖으로 솟아오르고 있는 수많은 작은 섬들을 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백 마리의 작은 물고기들이 이 섬 사이의 물 웅덩이 사이를 뛰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곧 물고기들은 거대한 무언가의 측면을 넘어 물속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몇몇 뾰족한 점들이 표면 위에 나타났어요. 호기심 많은 소녀는 그 점들이 뿔처럼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뿔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두꺼워졌어요. 곧 그 뿔은 거대한 타이타닉 위로 우뚝 솟아올랐습니다. 배가 작아 보일 지경이네요. 이 뿔은 크라켄의 무서운 팔이었습니다. 소녀는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코끼리만큼 큰 이 괴물의 눈을 발견했어요. 아이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며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이의 고함 소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사람들은 배 옆으로 모여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겁을 먹은 건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일단 점점 더 많은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그 장면을 더 잘 보기 위해 난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있네요.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충격에 빠진 상태입니다.
사실 무서운 짐승이 여러분이 탄 배를 공격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어둡기까지 해서 아무도 저 어둡고 거대한 그림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몇 분 동안 크라켄은 자신이 신기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갑자기 괴물 같은 팔 중 하나를 들어 배 쪽으로 뻗었어요. 크라켄의 팔은 전체 선체보다 더 길 수도 있었다고요.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도 역시 겁에 질린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린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피난처로 달려갑니다. 그때 강력한 첫 번째 타격으로 배가 흔들립니다. 크라켄은 충분히 기다렸죠. 이제 작전 준비가 다 됐습니다.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람들은 공황에 빠져 혼란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정처 없이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 짐승을 더욱 자극할 혼돈을 만들고 있었어요. 보통 이 괴물은 그냥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긴 촉수를 이용해 해저 깊은 곳에서 몸을 바닥에 묶고 게으르게 먹이를 사냥하죠. 날씨가 비정상적으로 따뜻하거나 방해를 받을 때만 수면 위로 올라와요. 거대한 크기의 타이타닉이 큰 소음을 내며 지나가는 바람에 잠을 자고 있던 크라켄을 위로 올라오게 한 것 같습니다. 크라켄이 수면 위로 올라와 반짝이고 커다란 배를 보았을 때 와 하고 감탄했을 거예요. 배에 매료된 크라켄은 이 특이한 구조물을 만지기 위해 촉수 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재질이 단단하네요? 크라켄은 이걸 쥐었을 때 부서질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크라켄은 배를 팔 몇 개로 감싸서 찌그러뜨려 보려고 시도했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배 밖으로 떨어지고 짜증나는 고음의 소음을 내는 작은 생물들이 크라켄을 짜증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열이 오르기 시작하네요.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이 괴물은 타이타닉호 주변을 여러 번 돌면서 다음 공격을 준비합니다. 이번에는 타격 강도가 훨씬 세요. 금속을 구부리고 연약해지게 만들었어요. 솜씨 좋게 촉수를 한 번 더 휘두르면 배에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크라켄은 마치 노력의 결과를 즐기려는 듯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때 배가 속도를 올려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타이타닉에 탑승한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짐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들은 크라켄이 결코 장난감을 놓치지 않는다는 걸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배의 속도는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배의 뒷부분은 천천히 위로 올라가고 앞부분은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갑판 위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완전하고 섬뜩한 침묵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배는 자체 무게로 인해 두 부분으로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너무 강렬한 사고에 크라켄도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겁에 질린 짐승은 다시 바다로 뛰어들어 보글보글 끓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의 힘이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바다 깊은 곳으로 끌어당기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크라켄은 사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크라켄은 그저 물고기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행복해하는 동물이에요. 더 큰 먹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건 그저 이 동물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이 장엄한 유람선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크라켄은 대왕 오징어로 전설적인 바다 괴물입니다. 여러분이 본 중 가장 큰 몸집을 가진 오징어일 거예요. 만약 이 괴물이 존재했다면 세상은 몰라보게 변했을 겁니다. 크라켄은 강력한 촉수를 가지고 있어요. 끝에 빨판이 달린 단단한 근육으로부터 탈출은 불가능하죠. 크라켄은 배를 반으로 두 동강 내거나 깊은 곳으로 끌어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크라켄의 가장 위험한 점은 바로 크기예요. 나이 많은 선원의 말에 의하면 크라켄은 길이가 거의 15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축구장 10개에 맞먹죠. 크라켄이 축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전설적인 크라켄은 정말 거대해서 선원들은 이 괴물을 작은 섬으로 착각했다고도 합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이런 야수를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크라켄이 실제 존재했다면 아마 새끼들이 대를 이었겠죠. 네, 그렇다면 세계의 모든 바다에 어떤 배라도 가라앉힐 수 있는 거대한 괴물들이 있겠죠. 크라켄이 서식지에 경쟁자를 둘 가능성은 적으므로 개체수가 강하게 증가할 겁니다. 크라켄은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먹이가 필요할 거고, 그로 인해 다양한 큰 바다동물의 개체수는 현저히 감소할 테지요. 대왕고래, 백상어, 기타 거대 오징어들, 모든 큰 바다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큰 물고기의 수가 감소해 굶주리게 될 거예요. 어업에 의존하는 도시의 경제는 쇠퇴하게 되겠죠. 낚시가 위험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작은 물고기의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될 겁니다. 크라켄을 물리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지만 이 괴물은 잡기 힘듭니다. 크라켄은 두 종류에 속합니다. 오징어와 문어도 이 종에 속하는데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영특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크라켄은 숙련된 사냥꾼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놓고 싸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을까요? 크라켄은 수면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들이 수면에 가득하다면 크라켄이 가까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겠지만요. 크라켄이 헤엄치면 주변의 모든 물고기들이 겁에 질릴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몰라요. 높은 탑을 닮은 거대한 촉수가 물에서 나오네요. 이 탑이 배의 갑판에 떨어져 갑판을 부수고 선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갑니다. 크라켄이 두 번째 타격을 입히자 배가 거의 전복되었어요. 다음으로 크라켄은 배를 거대한 촉수로 감싸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이런. 만약 선원들이 이 괴물의 촉수로부터 배를 떼어내는데 성공한다면요. 강력한 무기의 도움으로 선원들은 반격합니다. 크라켄은 물 밑에서 물러납니다. 다쳤군요. 화가 났어요. 전투는 끝난 것 같지만 최악의 상황이 다가옵니다. 배 옆에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크라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해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뒤에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거대한 욕조의 배수구처럼 이 소용돌이는 배를 빨아들입니다. 크라켄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네요. 정말 안타까워요. 공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이 괴물을 물리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라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와 배를 볼 수 있어요. 깊은 물속에 사는 이 대왕 오징어는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오징어의 눈은 접시 크기만 해요. 덕분에 멀리서도 먹이를 볼 수 있지요. 같은 방식으로 크라켄은 음파 탐지기보다 훨씬 빨리 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한 수 위일 거예요. 그거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전 세계적으로 선박 화물 운송이 감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비행기가 대륙과의 안전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대기 오염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가장 성공적인 크라켄의 적은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은 매우 깊은 곳을 여행하고 크라켄을 미리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초음파 탐지기를 갖추고 있어요. 잠수부들도 잘 무장되어 있고 둥글고 금속으로 된 몸체는 파괴하기가 쉽지 않죠. 크라켄 한 마리는 잠수함에 패할 수도 있겠지만 바다 괴물이 여럿이라면 어떨까요? 3마리의 크라켄은 잠수함의 촉수를 감아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릴 수 있을 텐데 그 압력은 잠수함을 파괴할 거예요. 즉 크라켄이 잠수함도 사로잡을 거란 말이죠. 크라켄의 존재는 많은 나라의 발전을 극적으로 변화시켰을 거예요. 만약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유명한 대탐험에서 신세계라고 생각한 섬을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그 섬으로 다가가는데 섬에서 촉수가 나타나 콜럼버스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북아메리카의 식민지화는 아마도 비행기가 발명되기까지 지연되었을 거예요. 참고로 최초의 유인 비행은 20세기가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헐리우드는 없었을 거예요. 햄버거도, 유명한 미국 음악도 없었을 테죠. 유튜브도 없을 거고요. 즉,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못할 거란 말이죠. 가장 최악으로 인터넷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게 한 마리의 멍청한 괴물 오징어 때문에 말이에요.
바이킹은 외국 영토를 침략하고 정착하기 위해 장선을 타고 항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들의 역사는 급격하게 바뀌었을 겁니다. 어쩌면 타이타닉은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거대한 바다 괴물에 부딪혔을지도 몰라요. 크라켄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거대한 선박을 타고 여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크라켄은 그렇게 공격적이진 않을지도 몰라요. 그렇다 해도 크라켄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하고 이 괴물들의 개체수 증가로 인해 바다에 있는 먹이의 양은 훨씬 줄어들 거예요. 따라서 크라켄은 사냥을 위해 점점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미래의 크라켄은 보다 해안 가까이로 이주하게 되겠죠. 많은 나라들은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을 금지하게 될 거예요. 파도에 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고층 건물만한 괴물이 바로 여러분 아래에서 헤엄치고 있는걸요. 바다와 해변에서의 휴식은 점점 인기를 잃을 거예요. 관광이 소득 원천인 많은 나라들은 빈곤해지겠죠. 크라켄들이 더 굶주리게 되면 이들은 땅에서 먹이를 구하려고 할 겁니다. 거대한 오징어는 작은 항구 도시를 공격하려고 할 거예요. 집, 부두, 거리 등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죠.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이 큰 나라의 해안 근처 바다에 버려집니다.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크라켄을 괴롭힐 겁니다. 화가 나고 배고픈 괴물은 금문교 같은 다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거대한 오징어가 다리를 에워싸고 모든 교통을 차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오징어 중 몇몇은 힘으로 튼튼한 케이블을 끊을 수 있고 이렇게 다리 구조물 전체가 물속으로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크라켄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바다에서 헤엄치지 않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에서는요. 하지만 이 괴물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 있을까요? 전설은 수년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19세기 중반에 과학적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1857년 지름 8cm 크기의 오징어 부리가 덴마크 해안에서 발견되었어요. 다른 거대한 오징어 잔해도 바하마에서 발견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거대 오징어가 존재했다고 확신했죠. 그 이후 대왕 오징어가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어요. 그로부터 100년이 넘은 세월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오징어가 자랄 수 있는 최대 길이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사실 대왕 오징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생물 중 하나예요. 과학자들이 도달하기 어려운 바다 깊은 곳에 서식하거든요. 더 깊이 잠수하려면 강력하고 부피가 큰 장비가 필요합니다. 수중 바티스카프와 카메라는 많은 소음과 빛을 내는데 오징어들은 이런 걸 멀리서 알아차리고 우리가 이들을 발견하기도 전에 도망칩니다. 크라켄의 전설은 아마도 진짜 대왕 오징어 때문에 생겼을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은 이런 오징어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처음 봤을 때 그 오징어가 거대하고 끔찍한 괴물이라고 표현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오징어가 작은 섬 크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바다의 약 5% 정도밖에 연구하지 못했거든요. 그 깊숙한 곳에서 크라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괴물들이 헤엄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제 조카 피터처럼 말이죠. SOS 아시죠? 점 3개, 줄 3개, 점 3개요. 모스 신호로 보낼 수 있는 쉬운 신호예요. SOS는 Save Our Souls 또는 Save Out Ship을 의미합니다. 전설적인 타이타닉호의 승무원들은 1912년 4월 14일 밤 2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이 신호를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빙산이 거대한 선박을 침몰시킨 그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선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신호는 그들에게 닿기도 전에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객선 SS 마운트 템플은 신호를 포착하고 답변을 보내려고 했지만 타이타닉호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배의 구조 요청을 잠재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북대서양에서 알려지지 않은 버뮤다 삼각지대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격자들에 의하면 그 운명적인 날 차가운 밤하늘에는 찬란한 오로라 보렐리스가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겠지만 그날의 북극광은 타이타닉의 운명을 결정지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오로라는 지구자기 폭풍 덕분에 형성됩니다. 복잡하게 들리지만 기본적으로 지구자기권의 변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자기권은 지구를 감싸고 있는 보호용 비눗방울과 같습니다. 해로운 태양광선, 태양풍, 그리고 다른 우주의 위험들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자기권이 없었다면 지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었을 거예요. 지구는 화성과 더 비슷한 모습이었겠죠. 또한 그 때문에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지구의 자기권이 항법 장비에 영향을 미치고 방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타이타닉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최근 밀라 진코바라고 하는 기상연구원이 지구자기 폭풍을 일으킨 태양 플레어가 타이타닉의 때 아닌 종말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안했습니다. 태양 플레어는 지구에 항상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그로 인한 자기 폭풍에 민감합니다. 이 불운한 사람들은 약함, 피로, 두통, 그리고 심지어 기분 변화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양쪽의 압력이 동일합니다. 자기권은 모든 나쁜 것들을 차단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태양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은 지구 크기만큼 거대할 수 있어요. 이 플레어는 전자 입자의 파동을 뿜어내고 고속으로 자기권과 충돌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호 비눗방울이 방어에 들어갑니다. 크기를 줄이고 모양을 바꿔서 그 입자들을 극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죠. 그날 밤 타이타닉 위에서 춤추던 그 찬란한 불빛이 등장하는 거죠. 북부에서는 이것을 오로라 보렐리스라고 합니다. 남부에서는 오로라 오스트랄리스 혹은 남극광이라고 해요. 자기권이 태양 입자와 우주 입자를 극지방으로 밀어내면 다른 기체의 분자와 충돌합니다. 그래서 온갖 색깔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소는 거리에 따라 녹색 또는 빨간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는 파란색이나 보라색입니다. 그날 밤 여러 사람이 목격한 것은 바로 이 현상이었습니다. 구조선 카르파티아호의 2등 항해사를 포함해서요. 그는 타이타닉으로부터 조난 신호를 받기 전에 그 사실을 항해 일지에 기록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서가고 있네요. 오로라는 지자기 폭풍의 가시적인 신호입니다. 자, 이제 항법 장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성 및 무선 주파수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타이타닉 시절에는 아이폰이 없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기가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항법 장치와 무선 전신이 존재했고 활발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까지 돌아가 보면 선원들은 그런 날 나침반이 오작동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돌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전혀 몰랐습니다. 18세기가 돼서야 프랑스 과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날이 태양의 검은 반점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플레어 미스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타닉은 그 당시에 가장 진보되고 유명한 무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200km 떨어진 거리까지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테스트했어요.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1912년 4월 10일 이 거대한 여객선은 사우스햄튼을 떠나 뉴욕으로 출발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선원들은 빙산과 빙원이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좌표를 표시하기 위해 지도에 점을 찍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골치 아픈 지역들이 타이타닉의 계획된 경로의 북쪽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2-3일 후 경고는 점점 더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 거대한 배로 가까워졌습니다. 1912년 4월 14일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은 빙하를 우회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큰 실수였어요. 바로 자기 폭풍 때문이었죠. 만약 항법 장비가 오작동했다면 1도도 안 되는 작은 차이로 인해 선장의 실수로 배가 빙산 덩어리 쪽으로 향하도록 했을 수도 있어요. 더욱이 무선 통신사들은 다른 배에서 온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선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무선 회사로부터 고용된 계약 직원들로서 호화 여객선에 탑승한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무선 송신기가 계속 고장났어요. 아마 이런 사적인 통신 때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마침내 수리되었을 때 교환원인 잭 필립스는 밤 10시 30분에 SS 캘리포니안 호로부터 또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배의 항해사들은 필립스에게 표류하는 빙산의 좌표에 대해 경고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었죠. 자기 폭풍이 그의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민감해요. 날씨는 좋았어요.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물은 유리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배는 최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항해했습니다.
1시간 후 타이타닉은 그 악명 높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1912년 4월 15일 밤 12시 14분 타이타닉의 항해사들은 첫 번째 비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SS 캘리포니안호는 타이타닉호에서 불과 32km 떨어진 곳에서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구조 요청에 응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10분 전에 캘리포니안호의 무선 통신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에서 모스 부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새로운 이론에 따르면 자기 변칙이 타이타닉이 다른 배에 보낸 메시지를 차단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SS 라 프로방스 기선은 침몰하는 배로부터 어떠한 신호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에서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던 또 다른 대형 여객선 올림픽호로부터 전송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신호가 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공중 어딘가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풀 수 없는 뒤죽박죽인 수수께끼와 같았습니다. SS 마운트 템플은 메시지를 받고 타이타닉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구조선은 얼음 속에 갇혔습니다. 배는 타이타닉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좌표에 도착했지만 호와 여객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좌표는 정확했던 걸까요? 카르파티아 기선은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2시 30분에 배 무선 담당자는 타이타닉의 승무원들에게 그들이 돕기 위해 서둘러 가고 있다고 말했어요. 구조로 유명해진 카르파티아가 전속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기 폭풍이 장비를 고장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소식은 기선이 결국에 제대로 도착했고 승객들로 가득 찬 구명보트를 발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육지에 도착했을 때 카르파티아의 장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침몰 현장 주변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조사는 무선 아마추어들이 신호를 차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요. 진코바는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에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도 태양이 이 거대한 배의 항법 장비, 특히 그 당시 최고의 장비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달이 한 몫을 했다는 또 하나의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1912년 1월 달이 평소보다 지구에 더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매우 강한 조류가 일어났고 해수면을 상승시켰습니다. 매년 빙산은 그린란드에서 떨어져 나와 뉴펀들랜드 주변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그 해는 아니었어요. 물의 흐름이 증가하면서 3개월 동안 더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4월경에는 대서양 횡단 선박의 경로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거대한 타이타닉에게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212년 4월 12일 인류에게 기억에 남을 날이죠. 전설적인 타이타닉호가 출항한 지 300주년이 된 날입니다. 세계 최고의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걸작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해 수년간 협력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 타닉입니다. 이 우주선은 제때 완성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주선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주목하는 가운데 항구에 서서 출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여행도 4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중요한 날이 왔습니다. 승객들은 지금껏 가장 웅장한 우주선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절대 망가질 수 없는 우주선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래쪽에 있는 3등석부터 가장 위에 있고 럭셔리한 1등석까지 갑판 12개가 있으며 이 위에서는 우주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우주선이 발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최종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으며 스페이스 토닉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우주선은 순식간에 큰 파란색의 반점처럼 보이다가 곧 사라집니다. 첫날은 완벽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우주선은 1시간도 채 안 되어 지구 대기를 떠나고 승객들은 우주의 검은 허공을 배경으로 한 파란색과 초록색이 가득한 지구 등 바깥의 멋진 광경을 즐깁니다. 우주선은 궤도를 진입하면서 속도를 약간 늦추고 있습니다. 지구 주위를 떠도는 위성과 우주 파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지로 떠다니는 금속 덩어리들 사이로 스페이스 타닉은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덩어리 중 하나가 배를 향해 직진을 하는데요. 둘 중 한 명은 배를 향해 직진하지만 측면에 연소기를 켜서 제때 비켜갈 수 있었습니다. 금속 덩어리는 안전하게 떠다니고 있어요. 마침내 배는 위험구역을 벗어나 깊은 우주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속을 위해 반동 추진 엔진을 켜고 달의 밝은 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달은 이 관광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가 될 거예요. 지구는 뒤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지구의 천연 위성인 달로 반쯤 가자 탑승한 사람들은 태양의 광경에 놀라게 됩니다. 타오르는 플라즈마 속 거대한 공은 어두운 우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밝게 빛납니다. 갑자기 배의 선장이 공지를 하네요. 태양 전지판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으신 승객분들은 산책로가 있는 갑판으로 모여주십시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기 위해 고글을 쓰고 밖으로 나갑니다. 은색과 검은색 패널이 천천히 경납고에서 나오고 마침내 스페이스 타닉은 진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우주선에 흐르기 시작하면서 추력 엔진은 최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우주선은 현재 에너지를 모으는 중이죠. 단 며칠 안에 화성 여행을 가기 위해서 충전 모드에 들어갔어요. 단 며칠 만에 화성에 가려면 트랜짓 점프를 해야 하거든요. 5시간 후 두 번째 안내 방송이 우주선에 울려 퍼집니다. 배가 달에 가까워지고 있고 달을 가까이서 보러 오라고 하네요. 스페이스 타닉은 수천 킬로미터를 지났고 달은 거대해 보입니다. 이 위성의 모든 분화구, 심지어 작은 분화구까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전망이 아주 멋져요. 달을 뒤로 하고 우주선의 불빛은 희미해집니다. 우주에서는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의 승무원들은 시간을 관찰하고 그 변화를 따라할 뿐이죠. 다음 날은 달에서 화성까지 항해하는 긴 여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승객들은 잠을 자기 위해 선실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틀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갑판 위에는 체육관, 수영장, 게임방, 댄스홀까지 손님들을 위한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요한 우주의 경치를 즐기면서 산책로 갑판을 걷습니다. 문제가 생길 조짐은 없네요. 넷째 날, 마침내 선장은 스페이스 타닉이 30분 후에 트랜짓 점프를 준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때가 되면 거대한 배가 우주 시간대를 통과해 화성 근처로 진입하는 동안 승객들은 약간의 흔들림만 느낄 것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이미 어두운 심연 속에 보이는 붉은 행성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행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착륙은 늦은 밤에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이미 침대에 누워있던 밤 11시에 우주왕복선은 마지막 기동 작전을 시작합니다. 우주선은 화성을 약간 돌아가야 하는데 항구가 반대편에 있기 때문이죠. 잠들지 못한 몇몇 손님들은 갑판 위에 서서 천천히 수천 킬로미터 아래로 붉은 대지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우주선은 점점 가까이 다가갔고 착륙하기 불과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주선은 화성으로부터 먼 궤도에 있고요. 모든 게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죠.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우주 전체를 강타하고 잠든 사람들을 침대에서 깨웁니다. 깜빡이는 비상등이 켜지고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선장은 어떤 안내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현 쪽 산책로 갑판에 있던 사람들만이 무슨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오른쪽 앞 날개가 찢어져 큰 소리를 내며 선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얼굴을 유리창에 대고 누르면서 긴장을 하며 배를 확인합니다. 배의 코 근처에 있는 거대한 구멍이 나 있네요. 스페이스 타니코는 다시 크게 흔들렸는데 그때 금속 덩어리가 틈새 구멍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배는 급격히 압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부서진 날개가 한미에 부딪혀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엔진실의 기계부가 분해되고 우주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배는 안타까운 소리를 내며 화성 상공 수천 킬로미터 상공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침내 선장은 인터폰을 통해 우주선이 예기치 못한 소행성과 충돌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승객들에게 탈출을 위해 각자의 갑판으로 이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시간 내에 모든 구조 캡슐이 배치되고 사람들은 탑승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승객의 3분의 1은 여전히 우주선에 타고 있어요. 그 충돌로 인해 많은 캡슐이 날아갔다고 하네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선장은 여전히 캡슐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고 병납 탱크에서 큰 소리를 내며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모른 채 가족 없이 떠나기도 했습니다. 캡슐은 몇 초 동안 우주를 떠다니다가 화성 표면으로 향하면서 추진 엔진을 켰습니다. 선장의 또 다른 명령은 모두들 선실로 내려가 침대 밑에 있는 가압복을 입으라는 거였어요. 승객들이 서둘러서 가압복을 입자
우주선은 화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냅니다. 1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큰 무역선 레오니아호가 신호를 포착하고 서둘러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스페이스 타니코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기계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실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천천히 분해되는 배의 소리만 빼면 배 안은 아주 조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스페이스 타니코 전체에 울려 퍼지고 배는 두동강이 났습니다. 갑판 중간에서 시작된 틈은 거의 완벽하게 배를 앞뒤로 나눴습니다. 산책로 갑판 위에 놓여있던 가압 유리가 배에서 천천히 날아가며 수백만 조각으로 부서졌습니다. 갑판이 감압되면서 사람들과 물건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다행히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주문대로 가압복을 입고 있었지만요. 하지만 산소가 다 떨어지기까지는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함께 떠다니면서 좌초된 사람들을 자신들의 무리에 데려와 서로를 돕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떠다니며 움직임을 어떻게 겨우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길한 화성 위의 어두운 우주에 옹기종기 모여 이들은 대단했던 스페이스 태닉이 우주 쓰레기 더미로 변해가는 걸 지켜봅니다. 45분이 지났어요. 산소가 부족해서 사람들은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숨을 쉬려고 노력합니다. 아직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손을 흔들며 어딘가를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먼 우주의 별과 거의 다르지 않은 밝은 점이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분 안에 그들을 향해 질주하는 우주선을 보고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레오니아호가 제 시간에 도착했군요. 너무 서두르지는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레오니아의 승무원들은 우주로 떠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배로 실어 날랐습니다. 마지막 생존자들은 3분 정도 버틸 수 있는 산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레오니아호는 화성의 주요 우주 항구에 안전하게 착륙합니다. 신문에서는 이 날을 타이타닉이 다시 침몰한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운명의 항해를 시작했을 때 배의 무게는 약 5만 2천 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애초에 그 큰 배를 어떻게 물에 띄웠을까요? 1단계, 엄청난 양의 비누와 천연기름을 찾는다. 2단계, 타이타닉 앞에 있는 선착장에서 거대한 미끄럼틀처럼 배를 밀어버린다. 심지어 배의 외부 전체에 기름칠을 해서 배가 긁히거나 찌그러지거나 뜯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타이타닉호는 물속으로 부드럽게 뛰어들었고 일꾼들과 배의 주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뭐 적어도 시작은 괜찮았네요. 이집트의 아스완 댐을 건설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인공호수를 위해 넓은 공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거의 10만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떠나야 했어요. 이건 차라리 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고대 이집트 사원 2개를 옮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원이 영원히 물속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이었으니까요. 정답이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건설자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원은 산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불도저와 잭해머를 사용하여 분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레고 프로젝트처럼 모든 것을 분해해야 했죠. 조각상, 지붕, 벽, 조각 등 꽤 멋진 레고 세트네요. 그리고 나서 사원을 한 입 크기로 1000개 넘게 쪼갰습니다. 각각의 무게는 코끼리 3마리와 같았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어디에 다시 조립했을까요? 같은 산에요. 61m 더 높은 곳이었죠. 모두 5년이 걸렸고 오늘날 돈으로 약 3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파라오도 감동받았을 거예요. 자, 목이 마르시다니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하지만 그 물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물은 소금물에서 나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소금만 빼면 돼요. 그럼 증발기가 필요하겠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기계는 30만 명의 사람들에게 신선한 물을 가져다 줍니다. 사막치곤 괜찮죠? 증발기는 무게가 5,000톤이고 크기는 농구장 10개 정도 됩니다. 베트남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증발기를 가져오기 위해 특수 배를 사용했지만 그 배조차도 너무 작았습니다. 배를 조금 더 크게 만든 후 대륙횡단 여행을 성공하여 증발기는 마침내 중동에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쉬었어요. 화물 트럭 30대로 끌고 가면 됐으니까요.
꽤 인상적이긴 하지만 지구상에서 옮겨진 것 중 가장 큰 건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노르웨이의 트롤 A 가스 생산 플랫폼을 봅시다. 이 플랫폼은 타이타닉보다 더 무겁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겁먹지 않았어요. 해안에서 193km 떨어진 노르웨이까지 이 배를 끌고 가야 했지만요. 강력한 배 10척을 연결해서 일주일 만에 이 플랫폼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만드는데 10억 달러가 들었기 때문에 운반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 플랫폼을 천천히 움직이기 위해 배가 모든 방향에서 당기며 천천히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플랫폼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강력한 다리 4개가 20만 채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할 만큼의 콘크리트로 고정되었습니다. 이 바다 영역은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플랫폼은 제대로 고정되어야 했어요. 천연가스는 심지어 바다 한가운데서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동네 밖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여러분의 집, 큰 부엌, 아늑한 벽난로가 편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집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약 500년 전 이탈리아 건축가가 한 지역에서 행정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동네의 교회 종탑이 방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탑을 들어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건축가는 탑 주위에 나무로 된 틀을 만들고 밧줄, 받침대, 많은 사람들의 힘을 사용해 건물을 옮겼어요. 그 이후로 많은 건물들이 옮겨졌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2004년에 엔지니어들은 푸강 빌딩을 약 37m 정도 옮겼습니다. 옮겨진 건물 중 가장 무거운 건물이었지만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내기 위해 사람들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만년 전 운석 하나가 그린랜드에 떨어졌습니다. 칼, 작살, 화살촉, 심지어 보석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그 운석을 부수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유일한 철의 원천이었어요. 운이 참 좋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케이프 요크라는 이름의 운석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북극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는 가장 큰 조각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30톤의 우주 암석을 트럭이나 포장된 도로 없이 옮길 수 있을까요? 게다가 1897년이었어요. 날씨가 엄청 추웠죠. 3년이 걸렸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해안에 운석을 끌 특별한 플랫폼의 철도를 건설했습니다. 이 철도는 그린랜드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철도였습니다. 피어리는 운석을 4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약 100만 달러 정도가 될 겁니다. 2012년 예술가 마이클 하이저는 LA 카운티 미술관 입구에 340톤짜리 바위를 세웠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설치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건요? 쉽지 않았죠. 이들은 88m 트레일러와 6대의 트럭을 사용해 이 돌을 운반해야 했습니다. 22개 도시를 지나 160km를 운전해야 했습니다. 가장 정신나간 부분은 결국 1000만 달러의 비용이 들게 되었던 거죠. 약 400년 전에 건조된 스웨덴 선박 바사는 거의 유명 인사였어요. 사람들은 배의 크기, 아름다운 장식, 그리고 금 조각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배가 처음 바다로 나갔을 때 돌풍 때문에 배는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어쨌든 약 80년 전 사람들은 이 배를 다시 꺼냈어요. 계획 중 하나는 배를 탁구공으로 채우고 얼음으로 얼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대신 배에 밧줄을 묶고 18번의 리프트를 사용하여 해저면을 따라 얕은 지역으로 배를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끌어올리는 건 꽤 쉬웠어요. 그 배는 대부분 금속이 아닌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배는 차가운 바닷물 덕분에 살아남았고 심지어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엔데버호는 25번의 우주비행을 했고 2012년 나사는 이 우주선이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걸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서 은퇴를 하기로 했죠. 이 거대한 우주왕복선은 트레일러에 실렸고 시속 3.2km라는 놀라운 속도로 LA를 통과했습니다. 우주선이 큰 도시를 운전해서 지나가는 건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일 겁니다. 꽤 큰 길을 치우고 지나가야 했는데 결국 램프 기둥, 신호등, 송전선, 심지어 400그루가 넘는 나무들과 같은 성가신 것들을 다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800그루 이상의 새로운 나무를 심을 만큼 많은 돈을 모았으니까요.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 지어졌어요. 9년 동안 열심히 작업해서 엄청난 양의 구리와 철을 사용한 후에 여신상은 우정의 표시로 미국에 보내줄 준비가 완료되었죠. 우편으로 보내면 뽁뽁이를 너무 많이 써야 해서 배로 보내기로 했어요. 이 조각상은 350조각으로 쪼개져 상자로 옮겨졌고 그렇게 뉴욕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모든 조각을 다시 조립하는 데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자체 추진식 굴착기이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운송수단인 배거 288을 소개합니다. 이 괴물은 하루에 수천 대의 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굴착기는 한 채석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다른 채석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분해해서 선적하고 다시 조립하는 건 정말 굉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운전을 해서 이동했습니다. 시속 0.8km의 속도로 움직여 3주가 걸렸죠. 이 차가 전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은 앞서 걸었고 잔디도 심고 도로를 자갈과 흙으로 덮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프랑스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카페 몇 군데와 멋진 빵집,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가스터빈인 해리엇이 보이는군요. 해리엇이 하는 일이요? 70만 이상의 프랑스 가정에 불을 켜주죠. 이 거대한 터빈은 전보 제트기 2대만큼 무게가 나가며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더치페이였겠죠? 이집트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200만 개 이상의 거대한 암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트럭도 트랙터도 없고 그저 온전히 근육의 힘만 있었던 시대였죠. 각 블록의 무게는 2.5톤이 넘는데 제 몸무게의 30배는 될 거예요. 이 시기에 사람들은 철이나 강철 같은 강한 금속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무 조각과 돌망치를 사용했었죠. 1912년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그린란드 남서부의 빙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얼음은 빙하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 약 10만 년 동안 쌓인 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누비던 시절이었죠. 빙산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거대했어요. 길이가 500m 이상이었고 무게는 약 7,500만 톤이 나갔어요. 또한 매우 평화로운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선박과 분주한 수송 항로를 멀리 비껴갔어요. 빙산이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다가 다른 빙산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 빙산은 운이 좋았어요. 다른 빙산은 그 위도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그린란드의 빙하로부터 떨어져 나온 15,000에서 3만 개의 빙하 중에 오직 1%만이 대서양까지 떠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는 이 빙산이 4월에 이미 북극권에서 2,4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몇 달 동안 물에 녹았지만 이 얼음 덩어리 무게는 여전히 150만 톤에 달했습니다. 금문교보다 거의 2배나 더 무거웠던 셈이죠. 빙산의 꼭대기는 바다 표면 위로 30m 이상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빙산이 대양 여객선 옆에 떠 있는 것을 보았더라도 무해해 보였을 거예요. 언뜻 보기엔 말이죠. 그저 커다란 얼음 덩어리의 일부일 뿐이니까요. 모든 빙산의 가장 큰 부분은 항상 해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 물 위로 보이는 부분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아요. 문제의 빙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 빙산이 대서양에 도착하기 며칠 전 웅장한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호화 중기선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까지 만들어진 배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여객선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어요. 절대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정을 시작했을 때 타이타닉은 증기선 뉴욕호와 거의 충돌할 뻔했습니다. 운 좋게도 타이타닉호는 불과 몇 미터를 두고 그 배를 간신히 피해 지나갔습니다. 여객선 갑판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편 그 빙산은 타이타닉호가 뉴욕으로 가는 길에 건너갈 지역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4월 14일 타이타닉호가 뉴펀드랜드에서 약 600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밤 11시 40분쯤 타이타닉호에서 아직 깨어있던 사람들이 불가사의하고 강력한 힘에 밀려 쓰러졌습니다. 이미 잠자리에 든 사람들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승객들과 승무원들 모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소동이 시작되기 몇 분 전 빙산이 배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떠돌고 있던 그 빙산이었어요. 왜 선원들은 빙산을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여객선은 일단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충돌하고 난 후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항로를 바꿀 수 없었고 적어도 선체 칸 중 5개가 파열되었습니다. 물이 놀라운 속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의 칸은 위가 덮여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옆 칸으로 물이 넘쳤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했고 뒷부분이 공중을 향해 수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선은 두동강이 났어요. 그 다음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배에 충돌한 후 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왜 아무도 너무 늦을 때까지 떠다니는 얼음산을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 있었던 일들을 추적해보죠. 오후 6시경 스미스 선장은 마침내 타이타닉의 항로를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루 종일 빙산 경고를 받고 있었어요. 타이타닉호는 남쪽으로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그대로였어요. 밤 9시 40분에 또 다른 배가 타이타닉에게 빙산으로 가득 찬 광대한 빙원에 대해 경고합니다. 불행히도 이 메시지는 그 여객선 조종실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밤 11시쯤에 또 다른 증기선이 타이타닉에 무선을 보냅니다. 그들은 얼음에 둘러싸여서 배를 멈춰야 했다고 말했어요. 이 메시지도 무시됩니다. 그동안 호와 여객선을 탄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미 자신들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밤 11시 35분 타이타닉의 조망대에 있던 선원들은 빙산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배를 3번 울렸는데 그것은 무언가 앞에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조종실에 알렸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방수라고 생각되었던 칸막이 문이 닫혔습니다. 불과 5분 후 이 거대한 여객선의 우현 쪽이 빙산과 충돌합니다. 우편 물질이 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곧 다른 보고가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개의 다른 칸이 물에 잠겼습니다. 타이타닉이 가라앉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달빛도 바람도 파도도 치지 않았어요. 파도가 빙산에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빙산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타이타닉을 침몰시킨 건 검은 빙산이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만일 빙산을 그린다면 분명 하얗고 우뚝 솟은 얼음덩어리를 그릴 거예요. 하지만 남극 대륙을 방문한 사람들은 빙산이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졌다고들 합니다. 마치 사탕처럼 여러 가지 색깔, 무늬 또는 줄무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빙산은 또한 검은색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별난 색깔의 띤 얼음이 형성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얼음이 매우 순수한 경우입니다. 기포나 균열이 전혀 없어요. 이 경우 빛을 반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빙산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검게 보일 겁니다. 또는 분출하는 화산이 화산재로 빙하를 덮을 수 있습니다. 이런 빙하에서 떨어져 나간 얼음은 역시 어두운 색일 거예요. 전문가들은 타이타닉의 빙산이 왜 그렇게 어둡게 보였는지 진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정말 검은색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망대에 있던 선원 중 한 명이 얼음이 까맸다고 증언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것이 회색이거나 짙은 회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검은 빙산이라고 불리는 것에는 흥분되거나 신비스러운 점이 없습니다. 윗부분이 녹은 후에 뒤집어진 빙산은 무게 분포가 달라집니다. 만약 빙산의 아랫부분이 빛을 흡수할 만큼 충분히 매끈하다면 어둡게 보일 거예요. 게다가 보통 흰 서리가 쌓일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틀렸고 빙산은 사실 검은색이 아니었다고 해보죠. 그래도 여전히 사물이 보이는 유일한 이유는 빛이 사물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적을수록 무언가를 알아차릴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바다 표면은 항상 달과 별빛을 반사합니다. 하지만 불규칙한 모양의 거의 수직에 가까운 빙산은 그럴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그게 바로 빙산이 반짝이는 수면에 대비해서 거의 까맣게 보였던 이유가 되겠죠. 밤의 빙산은 레이더 없이는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빙산은 제때 발견되지 않았어요. 타이타닉이 그 빙산에 충돌해서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이야기의 끝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4월 15일 독일 원양 여객선 SS 프린트 아달버트가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타이타닉이 가라앉았던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했던 독일 선박의 책임자는 빙산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빙산의 아래쪽에 있던 커다란 붉은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 남자는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페인트가 지난 12시간 동안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를 보고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깔던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역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죠.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본 빙산이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빨간 페인트를 고려하면 연관을 짓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2015년 이 사진 중 하나가 경매에서 약 3,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전히 전문가들은 그 사진이 정말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의 모습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근처에 떠 있었던 죄 없는 빙산이었는지도 모르죠. 침대에 일어나 앉아서 발을 바닥에 대자 차가운 물이 느껴집니다. 재빨리 선실을 뛰쳐나와 긴 복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사람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쫓아가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입니다. 한 여자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일으켜줍니다. 사람들이 바닥에서 밀어닥치고 있어요. 모두가 계단을 오르려고 합니다. 뒤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방금 전에 있었던 선실은 물에 잠겼어요. 몇 초가 더 지나자 물이 머리 위까지 올라갑니다. 다행히 모두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쪽 가판이 부서지고 있어요. 거대한 배는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 쇠가 갈리는 소리, 사람들의 함성이 몇몇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바이올린 음악과 어우러집니다. 구명보트로 향하는 게 마치 산을 오르는 것 같아요. 사용할 수 있는 구명보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명조끼는 있어요. 뱃머리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선미 가장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바다로 뛰어내리기로 합니다. 배가 더 깊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바다 표면까지의 거리를 줄입니다. 마침내 얼음물 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은 영하 2도예요. 바다가 얼어붙을 만큼은 아니지만 도로에 있는 웅덩이를 얼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기온이죠. 추워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가라앉지 않을 거라던 선박 중 하나가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1시간 30분 후 다른 여객선이 도착하여 생존자들을 모두 구출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어떻게든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대서양 얼음물에서 90분 동안 생존해야 합니다. 혼란과 비명, 절망 속에서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상어예요. 모두가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약 생존자들이 침몰 현장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 충돌음과 물속의 진동은 백상아리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재앙이 발생했던 대서양의 차가운 물에서 삽니다.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포식자 중 하나죠. 크고 빠르고 강하고 300개의 톱니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여러 줄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물 밖으로 튀어나온 삼각형 지느러미 몇 개를 봅니다. 상어들은 재빨리 여러분과 사람들 주위를 돕니다. 배에서 나온 떠다니는 나무 조각을 잡고 그 위에 올라탑니다. 차가운 온도가 움직임을 어렵게 하고 손이 미끄러집니다. 상어 한 마리가 헤엄을 치다가 여러분을 향해 곧장 가고 있어요. 두려움에 두뇌가 작동을 멈추고 본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물속에서 빠른 상어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소용이 없지만 여전히 계속 노력합니다. 2초 후 발 뒤꿈치가 상어의 코에 닿는 것을 느낍니다. 다른 쪽 발은 이빨이 있는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소리를 지르고 다리에 날카로운 이빨이 느껴지고 눈을 감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후 상어가 다리를 놓아줍니다. 백상아리는 인간을 공격하는 일이 드뭅니다. 무는 경우는 상어가 테스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상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는 물개입니다.
가벼운 테스트를 한 후 상어는 물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는 흥미를 잃은 거예요. 하지만 만약 상어가 배가 고프다면 상대가 어떤 동물인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배에 안전하게 타고 있는 생존자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백상아리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는 않을 거예요. 상어가 보트를 조금 밀 수는 있지만 단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배에 스테이크가 있고 누군가가 상어에게 먹이를 준다면 문제가 시작될 거예요. 몇몇 상어들이 스테이크가 물에 떨어질 때까지 배를 밀 겁니다. 상어가 여러분에게서 멀리 헤엄쳐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구명보트 중 한 척이 여러분을 태웁니다. 이제 안전해요. 또 다른 여객선이 도착할 것이고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두 번째 경우, 물이 따뜻하다면 타이타닉 생존자들은 황소상어와 마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라앉는 배에서 물속으로 뛰어내립니다. 물이 그렇게 차갑지 않아서 가까이 떠 있던 문까지 쉽게 헤엄쳐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쪽 끝이 짙은 색인 삼각형 지느러미가 보입니다. 백상아리와는 달리 이 상어들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게으르고 느릿느릿해 보여요. 그래도 최대한 빨리 문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황소상어는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일부러 느림보 같은 착각을 일으켜 먹이가 긴장을 풀게 합니다. 적절한 순간이 되면 민첩하고 빨라집니다. 황소처럼 짧고 납작한 얼굴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리고 몸도 튼튼합니다. 운에 오르자마자 황소상어가 그 문을 들이받아서 여러분은 물에 빠집니다. 다행히 근처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에 태웁니다. 사방에서 상어 몇 마리가 보트를 들이받습니다. 무섭지만 모두들 힘을 합쳐서 배가 계속 떠있게 합니다. 곧 또 다른 구조선이 도착하고 시끄러운 신호와 엔진의 굉음으로 포식자를 쫓아냅니다. 그 불쾌한 시나리오는 다행히도 불가능합니다. 황소상어는 따뜻한 바다에서만 수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신선한 샘, 강 하구, 그리고 얕은 물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해변 근처에서 종종 목격이 되는 거예요. 물에 뛰어들기 전에 수영할 장소에 대해 항상 읽어보세요. 세 번째이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물에 뛰어들었어요. 물은 얼음처럼 차갑고 추워서 움직이기가 매우 힘들어요. 구명조끼 덕분에 물 위에 떠 있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불빛이 물을 조금 밝혀줍니다. 검고 끝없이 깊어 보이는 물속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보입니다. 고대 물고기,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모습의 상어가 여러분 곁에서 헤엄치고 있어요. 그린랜드 상어예요. 그린란드 상어는 북극 바다에서도 수영을 하기 때문에 북대서양의 추운 기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거대한 포식자는 자동차보다 더 큽니다. 길이는 매년 1cm씩 늘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상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다면 행운입니다. 다행히 온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타닉호의 주방 전체가 물에 떠 있어서 이 상어들을 유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린란드 상어는 느리고 평화롭고 나이가 많아요. 그린란드 상어의 나이는 400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상어는 태어난 지 150년 후에야 성체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1912년의 그린란드 상어는 검, 앵무새, 안대를 두른 해적들의 황금기를 목격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리고 타이타닉호 참사를 목격한 바로 그 상어가 2021년에도 살아서 대서양 차가운 바다를 천천히 헤엄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여러분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어가 물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근처에 배가 없었다고 해도 여전히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어를 흥분시키지 않도록 첨벙거리거나 갑작스럽게 움직이지 마세요. 구명조끼를 입었으니까 떠있기 위해 몸을 많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어를 피해 헤엄쳐가지 마세요. 그러면 상어가 여러분을 먹이로 생각할 거예요. 상어가 주변을 헤엄치고 있을 때 눈을 떼지 마세요. 천천히 보트나 나무 판자 등 오를 수 있는 것으로 헤엄쳐 가세요. 해안 근처에 있다면 얕은 물이 나올 때까지 천천히 헤엄쳐 가세요. 그 후에는 빨리 도망쳐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상어가 얕은 물에서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항상 상어를 주시하세요. 만약 상어가 그래도 공격한다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상어의 약점은 눈과 아가미입니다. 주먹과 발로 공격하세요. 조는 나무 조각 위를 떠내려가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북극의 얼어붙은 물에서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어요. 조는 자기가 일하고 살았던 배가 거대한 뱃머리를 하늘 높이 들고 번개 소리만이 재현할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반으로 쪼개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심란하고 말문이 막혀 오직 자기가 자기 혼자 타이타니코의 죽음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알고 있다고 믿고 있죠. 5일 전 타이타니코가 첫 항해를 시작할 때 조는 타이타니코의 강력한 용광로를 채우기 위해 석탄을 쌓으면서 저탄고에서 동료들과 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존이 일했던 다른 배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 저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타이타니코였어요. 바다를 항해한 가장 위대한 배죠. 타이타니코에서 석탄은 항상 많이 필요했어요. 벨파스트를 떠나 사우스햄프턴으로 향해 갈 때 가판 아래에서 아무도 몰랐던 큰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용광로는 굉음을 냈고 타이타니코를 빠른 속도로 전진시키면서 터빈은 회전했어요. 신경 쓰이는 큰 소리에 대해서는 모른 채 선원들은 배가 앞으로 나아가자 환호성을 질렀죠. 사우스햄프턴에 도착하자 그렉은 수백 명의 다른 승객들과 같이 배에 올랐어요. 바다에서 13년을 보냈던 그의 방대한 경험에는 이전에 6척의 배에서 갑판수 역할을 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었죠. 지금까지 만들어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박에 새로운 도전을 할 준비가 된 그는 자신의 경력에서 다음 도전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렉은 특히 북극을 항해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역할은 선원들 사이에서 아주 중요했어요. 북극 주변의 바다를 이해하는 것이었죠. 그는 빙산골목의 위험한 길을 건너기 시작할 때 중요한 감시자가 될 거예요. 그렉은 항해에 대한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지구의 궤도가 태양과 달에 현저하게 가까워서 더 높은 조수를 야기했어요. 이게 빙산을 더욱 눈에 띄게 해서 뉴욕으로 가는 타이타니코의 항로를 향해 빙산을 떠내려가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죠. 전망탑을 평가하고 사용 가능한 장비를 점검하면서 그렉은 쌍안경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지만 선원들은 그저 그렉을 비웃었어요. 만약 가판에 얼음이 부족하면 빙산을 바로 뚫어서 얼음을 얻으면 되는 거지 라고 한 선원이 웃었어요. 그렉은 이 분위기에 공감할 수 없었어요. 배에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왜 장비가 부족한 건지를 알고 싶어 안달이 난 그렉은 더 물어보았죠. 안타깝게도 쌍안경 보급용 찬장 열쇠를 갖고 있던 장교가 마지막 순간 승무원에서 제외되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게 간과되었단 걸 그렉은 믿을 수 없었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강력한 배가 특히 위험한 길을 지나가는데 이건 말이 안 됐어요. 하지만 배의 소유물에 침입하는 걸로 벌금을 내고 싶지 않아서 결국 쌍안경이 필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렉은 그냥 넘어갔어요. 궁극적으로 빙산이 예상되었으면 모든 우려사항을 알리는 경고 전보가 선장에게 울렸을 거예요. 그렉은 앞으로 닥칠 위험을 알린 경고가 수신된 걸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선장에게 확실히 전달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이 전보에서 누락되어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경고는 그냥 간과되고 말았어요. 존과 선원들은 가판 아래에서 엔진에 연료를 채우면서 출발 준비를 했어요. 그는 용광로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두꺼운 배기가스의 액을 발견했어요. 선원들은 아래층 가판을 샅샅이 뒤졌어요. 철저한 수색 끝에 배기가스의 원인을 알아냈어요. 석탄 벙커 안에 있는 불붙은 석탄 더미였어요. 언제 불붙었는지를 알 수 없는 석탄 더미에서 분명히 연기가 나고 있었고 서서히 크기가 커지고 있었어요. 연기 나는 석탄의 양이 우려됐어요. 한 장교에게 이 문제를 알아보라는 경고가 울렸어요. 이 장교는 피해 상황을 평가한 뒤 함장에게 사소한 피해만 발생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확인시켜 주었어요. 존은 철제 격벽으로 둘러싸인 밀폐된 공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기를 증가시키는 오븐과 같은 환경이 생겨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평가에 확신이 없었어요.
타이타니코는 전진했어요. 막 사우스햄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존에게 말이 되지 않았어요. 분명 다시 돌아갈 줄 알았거든요. 존과 선원들은 이미 불이 붙은 석탄을 용광로에 삽으로 퍼넣고 연기나는 모든 내용물이 담길 때까지 계속 삽질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전체 여정 동안 계속해야 할지도 모를 고된 일이었죠. 석탄의 지속적인 투입은 터빈을 일정하고 가속된 속도로 회전하게 만들 테지만 타이타니코는 이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속도 기록을 깨기 위한 게 아닌 호화로운 여객선이었어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타이타니코를 가라앉을 수 없는 걸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속도로 인정받는데 열중했어요. 존과 선원들은 며칠 동안 계속 석탄을 화로에 퍼 넣었어요. 뱃머리의 온도는 날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격벽 내에 열이 너무 심해 철벽과 리벳의 이음매들이 약해졌어요. 이틀만 더! 존은 끊임없이 일하는 동료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웃고 농담하고 육지를 고대하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최후에 다다랐어요. 타이타니코는 잔잔한 바다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렉은 이제 빙산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전망탑 위에서 앞을 보았어요. 길이 훤히 뚫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지평선이 생겨 먼 곳의 물체가 실제로 얼마나 멀리 있는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요. 멕시코 만류의 해역을 지나 더 차가운 레브라도 해류로 가고 있어서 공기 기둥이 아래에서 위로 냉각되어 열 역전을 일으켰죠. 이 엄청난 높은 기압은 안개가 끼지 않도록 해주며 현혹될 만큼 맑은 전망을 제공해 주었어요. 하지만 열 역전은 착시 현상을 일으켜 지평선을 더 멀리 더 높게 있는 것처럼 보여주거나 그 앞에 있는 모든 물체를 가릴 수 있어요. 바다에 이런 가짜 지평선은 접근하고 있을 수 있는 빙산들을 쉽게 감추죠. 그렉은 북극의 잔잔한 바다의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고 파도 속에서 빙산을 발견하기 더 쉬운 거친 바다를 선호했어요. 전망대에서 유심히 보면서 그렉은 앞에 있는 어두운 심연 쪽을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로 앞 1.5km도 안 되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그림이 주변의 어두운 물에서 빠르게 나타났어요. 바로 앞에 빙산이다! 그렉은 동료에게 소리쳤어요. 동료는 재빨리 조타실에 우연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했어요. 조타수가 전보를 받았어요. 순간적으로 그는 키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운전대를 잘못 돌렸단 걸 깨닫고 재빨리 반대 방향으로 돌렸죠. 배는 속도를 줄이면서 좌연으로 방향을 틀면서 빙산을 향해 나아갔어요. 비록 키를 돌리는데 지연이 있었지만 신호로부터 짧은 거리 그리고 그들이 항해하던 빠른 속도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었을 거예요. 빙산으로 접근했을 때 빙산을 피한 것 같아 보였지만 빙산의 87% 이상이 물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을 따라가면서 밑에 숨겨진 얼음이 좌연 뱃머리에 부딪혀 1평방미터의 구멍을 뚫어 찢었어요. 배는 흔들렸고 모든 선원들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았죠. 혼란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방향을 가다듬으면서 16칸 중 6칸이 바닷물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선체는 침몰하기 전까지 4칸만 견딜 수 있었어요. 타이타니코가 깊은 곳으로 하강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가열된 강철 기둥과 리벳이 있는 약해진 격벽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의 압력과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의해 부서졌어요.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구조 신호가 인근 선박에 전달되는 동안 구명보트가 진수될 준비가 되었어요. 무선 통신사는 죄책감을 느끼며 앉아 최근 타이타니코와 접촉한 근처 선박들을 향해 끊임없이 신호를 보냈어요. 타이타니코가 사우스햄턴에서 출발한 이후 빙산에 대한 경고를 제공해주면서 지난 며칠 동안 이 배와 지속적인 교신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받은 경고 메시지는 불과 1시간 전이었어요. 최종 경고를 받은 통신사는 빙산에 대한 그들의 경고가 무의미하다는 가정하에 무식하게 조용히 해라라고 응답했어요. 이 불행한 응답에 이어 배는 무선을 끄고 무선 침묵을 했어요. 그들의 조난 신호에 응답하고 있던 가장 가까운 배는 800km 떨어진 곳에 있었고 너무 멀어서 제때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없었어요. 타이타니코가 물에 잠기는 끝을 맞이하게 한 수많은 실수들이 있었어요. 그게 직접적으로 기여했든 순전히 무지해서이든 간에 말이죠.
가장 비극적인 것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수였어요. 2,224명이었죠. 겨우 절반에 불과한 1,178명을 구조할 수 있을 만큼의 구명 보트만이 제공됐어요.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니코는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부딪혔습니다.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고 복원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배의 일부, 보석, 식사 접시 등이 있죠. 배가 먼 얼음물에 완전히 잠기는데 약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은 추웠고 매우 활기찼어요. 오케스트라는 음악을 연주하며 탑승한 손님들을 매혹시키고 있었어요. 모두 미국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에 신이 났죠. 1912년에 대서양을 횡단한다는 건 여전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선장과 선원들에게는 곧 닥칠 파멸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그걸 못 느꼈지만요. 그들에겐 아무것도 잘못될 수 없는 걸로 보였고 그날도 또 다른 평범한 밤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겐 타이타니코는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어요. 타이타니코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우편 배달원이에요. 네, 미국으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 배달원이 타고 있었어요. 꽤 평범한 직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승선 자격을 얻기 위해선 아주 힘든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몇 명의 상위 후보자들만이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소수 중에서도 최종 후보 명단에 오른 사람 중에서 합격자가 나오는 거였죠. 미국인 존 스타마치는 타이타니코에서 일하면서 1년에 12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1912년에 이 정도면 꽤 큰 돈이었죠. 우편물 승무원들은 3등석 근처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배 승무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영향력과 반발을 고려해 옮겨졌고 개인적인 식사 공간이 주어졌어요. 마치는 가족을 부양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얻었습니다. 대양을 횡단하는 큰 배에서 일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는 당시 51세였고 뉴저지에서 왔어요. 안타깝게도 배가 침몰할 때 탑승했었고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줄 수 있는 회중 시계를 발견했어요. 금줄 세공이 새겨진 금박에 엘진 국립시계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글귀가 붙어 있었죠. 겉보기엔 벽난로 위에 놓으면 꽤 멋진 골동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특이한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유리 밑에 물이 스며든 적이 있고 시계의 검은 팔이 정확히 1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어요. 시계가 왜 하필 이 시간에 멈췄는지 궁금해지네요. 주인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우편 배달원들은 타이타니코에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효율적인 우편 분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람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해양 여객선들은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우편물을 운송하기 위해서 밀폐된 우편 가방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타이타니코의 우편물 분류 시설 덕분에 승객들은 배가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환승구역에 정박할 때마다 엽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람들은 오후 11시경 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그중 일부는 여전히 돌아다니면서 밤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배원 5명은 자신들의 식당에서 동료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충돌 5분 전 선원들은 빙산을 발견하고 배 앞에 뭔가가 있다는 경고의 의미로 배를 3번 올렸습니다. 그들은 타이타니코를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지시했는데 그쪽 표현으로는 엔진을 후진시키기 위해서 전타 우회전 명령을 내린 거예요. 하지만 큰 충격을 피하기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1시 40분 타이타니코는 빙산에 충돌했고 안에서 재앙이 일어났어요. 물이 스며들어 결국 배가 침몰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과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공황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스미스 선장은 가판에 도착했고 타이타니코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동시에 우편물실에 물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오전 2시 20분쯤 268m 높이의 배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생존자는 706명이었다는 겁니다. 충돌과 침몰 사이의 시간은 정말 파란만장했어요. 자정에 승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구명보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들은 승무원들이 탑승해서 안내하며 운행하는 안전보트에 탑승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문제는 이용할 수 있는 20대의 안전보트는 2,200여 명이 넘는 전체 승객 중 1,178명만 태울 수 있었다는 거죠. 마치와 그들의 동료들은 우편물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시와 명령에 혼선이 있었어요. 매 초가 지날 때마다 차가운 얼음물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정 15분 후 스미스 선장은 선원들에게 조난 신호를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비록 SOS 체제가 수립된 건 타이타니코가 있기 전부터였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은 CQD를 사용했어요. CQ는 일반 통화를 의미하고 D는 조난을 의미하죠. 프랑크푸르트 호는 가장 먼저 대답한 곳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멀어서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타이타니코의 자매선인 올림픽호도 응답했지만 너무 멀리 있었어요.
오전 12시 20분, 비록 107km 떨어져 있었지만 카르파티아호는 긴급한 메시지를 받고 그들을 돕기 위해 원래의 경로에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안도감을 주는 소식이긴 하지만 물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배가 몇 시간 안에 물속에 잠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모두를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어요. 이때 이미 많은 승객들이 안전보트에 탑승해 물속으로 내려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에 탑승한 음악가들은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등석 라운지에서 연주하다가 가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주했는지 어떤 노래였는지에 대한 논쟁은 있죠. 음악가들 중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동안 배에 타고 있던 집배원 5명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한 선박 관계자에 따르면 우편물실은 이미 발목 위까지 물에 잠겼고 우체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우편물을 살리기 위해 바빴다고 합니다. 마치도 그중 한 명이었죠. 그곳엔 우편물이 든 가방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기 우편부터 시작했어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걸 목격한 사람들은 우체부들이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우편물이 젖지 않도록 가판 위에 우편물 봉투를 놓고 있었다고 보고했어요. 또 얼어붙은 물에 우편물 가방들이 떠다니고 있었던 것도 언급했죠. 오전 12시 45분이 되었어야 배 왼쪽에 있던 구명보트 7번이 물 위로 내려졌어요. 대략 65명이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은 27명밖에 없었어요. 많은 구명보트가 최대 허용 인원보다 적은 승객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선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트에 그렇게 타면 배가 뒤집힐까봐 걱정했어요.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고 안전보트에 탑승하길 거부했다고 해요. 동시에 공중에 8개의 조난 로켓 중 1개를 발사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전 12시 55분 남성 승객 2명이 뛰어 탑승한 채 두 번째와 세 번째 안전보트가 바다로 내려졌어요. 5분 후 약 39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른 안전보트도 내려왔습니다. 이때 물이 큰 계단 아랫부분까지 들어왔어요. 다음 20분 동안 더 많은 안전보트가 내려왔고 대부분 탑승객이 적었어요. 여전히 도움은 없었습니다. 카르파티아호는 아직 오는 중이에요. 공항은 점점 커져갔고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었어요. 남겨진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1시 30분쯤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안전보트에 체계적으로 탑승하던 승객들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마치의 시계는 3분 일찍 멈췄는데 승무원들과 승객들 사이에 난투극에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카르파티아호가 도착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마치는 생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계는 타이타닉호의 잔해 속에서 잃어버린 필수적 발견물 중 하나인 게 증명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마치의 두 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국립우정박물관 소장품 중 하나로 있죠. 마치는 최악의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시간은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 시계가 타이타닉호의 비극적이면서도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었음이 증명되었죠. 1912년 4월 14일과 15일 사이의 밤 가장 현대적이며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 배가 빙산과 충돌하여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죠. 자유의 여신상의 몇 배 크기인 거대한 유람선이 거대한 얼음덩어리와 충돌하여 가라앉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어둡고 추우며 들리는 소리라고는 금속과 나무를 부러뜨리는 우르릉 소리뿐입니다.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는 끝도 없이 펼쳐진 대서양의 차가운 물이에요. 바깥 세상과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전화도 인터넷도 없고 전 지구상에 누구도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악몽이 따로 없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날 타이타닉에 탔던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걱정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침착했고 얼굴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재난 중 하나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승객들의 눈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주 유명한 유람선에 탄 승객입니다. 객실은 배의 최상층 갑판 중 하나에 있어요. 방금 저녁 식사 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군요. 이제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하고 웨이터들은 디저트를 나르고 있습니다. 갑판으로 나가 바다의 고요함을 만끽합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최첨단인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는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게 자랑스럽게 느껴져요. 선실에서 잠자리에 들었지만 승무원이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갑판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하네요. 무슨 문제가 있긴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대요. 괜찮겠죠. 나가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행복해질 거예요. 배가 빙산과 충돌하는 순간은 그저 살짝 밀치는 듯한 느낌밖에 나지 않았고 어떤 승객들은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습니다. 승무원이 문을 두드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갑판 위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모두가 꽤 침착하네요. 승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변의 대화를 듣고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처럼 느껴지네요. 하지만 이게 사실일지라도 모든 승객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대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구조보트가 필요한 수의 절반밖에 없다는 걸 몰랐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구조될 거라고 확신했죠. 대피가 시작됩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탔어요. 아무도 당황하거나 자기 차례가 되기 전에 배에 타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남자들은 신사적으로 행동하고 승무원들이 여성들을 대피시킨 것을 돕습니다. 한 승객이 아내와 함께 배에 오르고 싶어 하네요. 하지만 배에 남는 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내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해요. 그는 타이타닉보다 보트가 덜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아내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승무원들이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아무런 저항 없이 물러납니다. 승무원들은 공중으로 신호탄을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모두 배가 고장났을 때 밟는 표준 절차라고 생각한 거죠. 만약 경험이 많은 승객들이 많았다면 배가 조난당했기 때문에 신호탄이 발사됐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트들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사람들은 참을성 있게 차례를 기다리며 대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로 밀거나 붐비지 않고 있어요. 소리를 지른 사람도 없고요. 승무원들의 행동 덕분에 승객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는 척했다고 해요. 누군가는 구조보트를 사전 대응으로 띄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선원들은 구조선이 타이타닉을 향해 오고 있으며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승객들은 다른 배에 불빛이 보인다고도 했고요. 이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타이타닉호 근처 가까이에 머물기를 바랐어요. 많은 승객들은 그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아 했어요. 배가 침몰한다는 말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가라앉지 않는 배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정신은 이렇게 작용해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나쁜 일이 지금 일어날 것이란 걸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을 거예요. 승객 중 한 명은 위험이 과장된 것 같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언제라도 타이타닉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일부 승객들은 무서워하면서도 여전히 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따뜻한 객실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여기 있다고요. 이 배에서 나가면 얼음처럼 차가운 바다 위에 작고 불안정한 구조보트에 올라타야 해요. 또 짐을 못 찾겠다고 배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짐을 계속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그 짐을 가라앉는 배에 남겨두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또 그 배엔 많은 이민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 중 몇몇은 영어를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승무원들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이 승객들은 대피하는 동안 승무원의 지시를 오해했습니다. 대피 표지판에 써진 글씨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많은 승객들은 엔진실에서 무슨 고장이 났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곧 해결될 것이고 타이타닉호는 계속해서 항해를 하게 되겠죠. 사람들은 배가 앞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비로소 배가 가라앉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배의 뒤쪽 부분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몇몇은 물에 뛰어들고 다른 사람들은 줄을 서지 않고 구명보트에 올라탔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혼란과 관계는 없어 보여요. 약 1,500명의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말이죠.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몇몇 승객들은 객실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짐을 놓고 가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피하는 동안 오케스트라는 연주를 계속했어요. 이 연주를 듣고 사람들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타이타닉에서는 거의 마지막까지 음악이 계속 연주됐습니다. 새벽 2시 5분쯤 선원들은 승객들과 함께 마지막 배를 내렸습니다. 15분 후 배는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이 비극 후에도 살아남은 승객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배에 탑승하고 거대한 배에서 멀리 떨어진 것은 기억했죠. 그리고 그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잊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당시 겪은 끔찍한 재앙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사람들은 이 운명적인 사건들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큐멘터리와 장편 영화를 만들기도 했어요. 타이타닉에 대한 뉴스는 모든 신문에 실렸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묘사에서도 그날의 비극은 끔찍한 재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려내는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믿지 못했죠. 타이타닉의 비극은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에게 더 끔찍하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이 사건 이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대형 해양 여객선을 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한 것이죠. 한편 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많은 승객들은 다른 배를 타고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한 여성은 타이타닉을 포함한 세 척의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는데 그녀는 계속해서 여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해저에서 타이타닉을 들어올리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가 난파된 지 여러 해 후 사람들은 배를 들어올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500만 달러짜리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침몰한 배의 상당 부분엔 나일론 사슬이 부착되어 있었어요. 사슬의 다른 쪽 끝은 디젤 엔진에 연결되어 있었고요. 전체 작전에는 미니 잠수함이 사용되었습니다. 무게가 21톤이나 나가는 타이타닉호의 한 부분을 당기면서 사슬 중 하나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개씩 다른 사슬들도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배의 거대한 조각이 다시 해저로 떨어졌어요. 당시 구조작업 참여자들은 식량이 바닥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육지가 꽤 멀었기 때문에 이 작업을 다시 시도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때는 1912년 초였습니다. 그린란드 남서쪽에 있는 빙하에서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어요. 얼음은 매머드들이 아직 지구를 돌아다닐 때처럼 먼 과거 수천 년 전에 내린 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빙하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길이는 520m 이상이었고 무게가 7,500만 톤이 넘는 거대한 크기였어요. 또한 매우 평화로운 얼음 덩어리였습니다. 선박과 혼잡한 수송로를 피해갔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빙하보다 훨씬 더 남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빙하는 운이 좋았어요. 다른 빙하는 이런 낮은 위도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녹아버립니다. 그린란드의 빙하에서 떠내려온 최대 3만 개의 빙산 중 겨우 1%만이 대서양까지 도달했어요. 물에 녹은 몇 달 후에도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여전히 금문교보다 거의 2배는 무거웠어요. 빙하의 꼭대기는 해상 10층 높이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빙산이 대서양에 닿기 며칠 전에 멋진 배가 항구를 떠났습니다. 3,000명 이상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운 고급 여객선이었어요. 그 당시 역대 건조된 배 중 가장 큰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였죠. 충돌은 4월 14일에 발생했는데 배는 뉴펀들랜드에서 600km 떨어진 북대서양에 있었습니다. 항로를 돌리지 못한 배는 최소 5개의 선체 구역이 파괴되었습니다. 놀라운 속도로 배에 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기 시작한 구역은 위쪽이 막혀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넘쳐서 계속해서 다음 구역으로 침수가 이어졌어요. 배의 앞부분이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뒷부분이 수직으로 공중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청이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여객선이 두동강 나버렸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후 빙하는 어떻게 됐을까요? 4월 15일 독일 해양 여객선 SS 프린츠 아달버트는 북대서양을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몇 시간 전에 침몰한 곳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 재난에 대해 알지 못한 독일 선박의 수석 승무원이 빙하를 목격했어요.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빙하의 아랫부분에 나있던 거대한 붉은 페인트 자국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는 그 페인트 자국이 지난 12시간 안에 배가 빙산에 부딪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으로 빙하를 목격하고 또 한 장의 사진을 찍은 사람은 심해 통신 케이블을 깔고 있는 선박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배는 타이타닉호를 돕기 위해 침몰 지역으로 보내졌어요. 선장은 나중에 자신이 그때 본 그 빙하가 그 지역에서 유일한 빙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빨간 페인트 자국까지 고려하면 결론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2015년에는 이 사진 중 하나가 경매에서 약 3,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사진이 정말로 그 악명 높은 얼음 덩어리인지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저 근처에 떠 있었던 빙하였을지도 몰라요. 가라앉지 않는다던 위대한 배는 북대서양 바닥으로 침몰했고 오늘날까지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빙하는 여행을 계속했고 몇몇 목격자들을 당황하게 하고 서서히 주변 물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 해가 다 가기 전에 완전히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모두 타이타닉에 나오는 잭과 로즈의 가슴 아픈 작별을 보며 울었죠? 아, 스포일러 죄송해요. 하지만 이 유명한 배의 침몰에 얽힌 실제 이야기는 그 못지않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조셉 라로슈는 1886년 아이티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없이 자랐지만 어머니는 자수성가한 여성이자 존경받는 상인이었습니다. 삼촌은 아이티의 국가원수였죠. 조셉은 프랑스어, 크리올어, 영어에 능통했습니다. 15살의 조셉은 자신이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티에는 공과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육을 받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갔습니다. 그 여정에는 무려 83일이 걸렸어요. 아직 학생이었던 조셉은 파리 교회에서 멘토를 통해 줄리엣을 만났습니다. 둘은 곧 친구가 되었고 더 큰 관계로 발전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조셉은 인종차별 때문에 학업을 마친 후에도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어요. 똑똑한 청년은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점점 더 늘어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곧 셋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어요. IT에 있는 삼촌은 조셉이 수학과 교수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셉의 어머니는 아들과 가족이 IT에 살게 된다는 사실에 기뻐했어요. 그녀는 리 유니언 선물로 프랑스 정기선 라 프랑스의 1등석 티켓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객선에는 부모와 자식을 분리해서 식사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었어요. 라로슈 부인은 어린 자식들을 바다 건너 여행길에 두고 슬픔에 잠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프랑스호의 1등석 티켓을 RMS 타이타닉의 처녀 항해에 탑승할 2등석 티켓과 교환하기로 결정했어요. 타이타닉호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가족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보였던 거죠. 그들은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인 IT로 바로 갈 수 있는 다른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1912년 4월 10일 쉘브르에서 타이타닉에 탑승했어요. 그들은 3일 동안 호화로운 객실, 식당, 도서관, 2등석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야외 산책로 데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줄리엣은 타이타닉의 마지막 기항지인 아일랜드 퀸스타운에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숙소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선실에는 2개의 침대와 막내를 위해 침대로 전환할 수 있는 소파가 있었거든요. 이 가족은 파리에서 함께 여행한 좋은 동료 승객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줄리엣은 기내의 프랑스인들이 자신들뿐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다 함께 여객선 갑판에서 시간을 보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소식통은 이 가족이 차가운 시선이나 가십 등을 많이 겪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기내에 있던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했죠. 4월 14일 밤 흥미진진한 여정이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타이타닉의 무선 통신사들이 인근 선박으로부터 유빙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는 전속력으로 계속 전진했어요. 타이타닉의 선체가 뉴펀들랜드 해안에서 약 595km 떨어진 곳에서 빙상과 충돌한 것은 오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거의 침몰할 수 없는 이 배에는 구명보트가 심각하게 부족해서 승객 2,200명 중 절반 정도만 탑승할 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구조선인 카르파티아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줄리엣이 나중에 회상한 내용으로는 한 승무원이 라로슈 가족을 깨워 구명보트로 데려갔습니다. 줄리엣은 영어를 전혀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승무원들은 구명보트에 탑승할 때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줄리엣은 나중에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끔찍한 패닉 상태가 시작됐다고 기억했어요. 어느 순간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의 큰딸을 끌어내어 심연에 던져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같은 공허 속에서 딸과 다시 만났어요. 이제 임신한 줄리엣과 두 딸은 14번 구명보트에 자리를 잡았지만 보트가 바다로 내려가는 동안 조셉과 작별 인사를 해야 했어요. 조셉은 줄리엣에게 코트가 필요할 거라며 자신의 코트로 감싸주었고 다른 구명보트를 타고 뉴욕에서 줄리엣과 아이들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5살의 조셉 라로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몇 시간 만에 타이타닉은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거의 1,500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조셉도 그 중 한 명이었어요. 줄리엣과 소녀들은 몇 시간 후 쿠나드 여객선 카르파티아호에 의해 구조된 700명의 생존자에 속하게 됐어요.
뉴욕에 도착한 그들은 조셉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수많은 인파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조셉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줄리엣은 영어도 모르고 돈도 배와 함께 사라진 후라 미국에서 3주쯤 겨우 버티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셉의 삼촌은 더 이상 그들을 도울 수 없었어요. 타이타닉 참사 4개월 후 다른 사람들도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1912년 12월 줄리엣은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조셉이라고 이름 붙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타이타닉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1945년 타이타닉의 한 역사협회의 한 회원이 루이스를 인터뷰했어요. 그녀는 마지막 남은 라로슈가의 아이이자 침몰 사고의 마지막 프랑스 생존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졌어요. 이 이야기는 몇몇 연극과 기사에 영감을 주었지만 다른 승객들의 이야기만큼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노부부가 침대에 함께 누워있는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장면은 이시도르와 아이다 스트라우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뉴욕에서 만나 5년 후 결혼했습니다. 이시도르는 형과 함께 도자기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은 메이시스의 유리 제품 부서로 성장해서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됐어요. 이시도르와 아이다는 뉴욕에서 부와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도 유명했습니다. 1912년 부부는 뉴욕의 겨울을 피해 유럽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미 결혼한 지 40년이 된 때였죠. 4월 초 부부는 뉴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독일의 대형 여객선을 타고 여행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호화 여객선인 RMS 타이타닉에 대한 사람들의 과대 광고를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배 꼭대기에 있는 1등석 개인 스위트룸에 묵게 됐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화려한 가구와 값비싼 목재 판넬로 가득 찬 홀에서 라이브 오케스트라 앞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4월 14일 밤 그들은 약간의 떨림을 느낀 후 개인 스위트룸을 나와 승무원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모두가 다시 배에 오를 때 패스가 필요하니 패스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가라앉고 있었어요. 스트라우스 부부는 8번 구명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67세였던 스트라우스 씨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자리를 제안받았어요. 그는 아직 여자를 희생시킬 만큼 늙지는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이 남겨지지 않도록 기다리고 싶어 했죠. 아이다의 도우미 엘렌 버드는 구명보트에 타기 전에 망설였지만 아이다가 그녀에게 가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다는 남편을 침몰하는 배에 두고 갈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죠. 더는 필요 없다며 자신의 아름다운 밍크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도우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시도르는 아이다를 설득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 남았어요. 살아남은 1등석 승객 중 일부는 나중에 갑판에서 손을 잡고 평화롭게 서서 기다리던 부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